어느 여름 뜨거운 오후,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시내 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청년은 문 쪽 맨 앞자리 창가에 앉아 스쳐가는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 나른한 거리. 버스가 그 한가운데를 헤엄쳐가고 있을 때 한 정류장에서 칠수는 돼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노인은 청년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가 많은 손님을 태우고 내려놓으며 외곽으로 빠져나갈 무렵 끄덕끄덕 졸던 노인은 청년의 어깨에 기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던 청년은 몸을 움찔하다 노인의 표정을 보게 됐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빛바랜 머리칼,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조각된 얼굴. 청년은 차마 어깨를 빼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꿈이라도 꾸는 듯 평온한 노인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노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사이 버스는 종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손님, 내리세요. 종점입니다. 청년이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듯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속삭이자 그 기척에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가 깜빡 졸았구만. 그런데 여기는 종점이에요, 어르신. 너무 편안하게 주무셔서 깨워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리. 두 사람은 버스를 갈아타고 오던 길을 되짚어 다시 갔습니다. 젊은이, 내가 그 사이에 어디까지 다녀왔는지 아나? 고향에 다녀왔다네. 5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를 뵙고 왔지. 우리 어머니를 말이야. 노인은 그 소중한 꿈을 깨지 않은 속 깊은 청년에게 깊이 깊이 감사했습니다. (1968년 10월 20일) 멕시코시티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마지막 마라톤 주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 은, 동메달의 주인은 이미 가려졌고 날이 어둑해질 무렵에야 꼴찌 그룹의 몇몇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힘겹게 결승선을 넘은 뒤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관중들의 시선이 모두 쓰러진 선수에게 쏠려 있을 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스티븐 아쿠아리. 탄자니아 선수였고 그날의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구급차의 호위를 받으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몇 차례. 포기한다 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트랙을 한 바퀴 돌아 결승선을 밟았을 때 관중석에서 박수와 함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주자가 골이 냈을 때보다도 더 큰 갈채였습니다. 완주를 확인하고 쓰러져 버린 그에게 한 기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내 조국은 포기하라고 날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끝까지 달리라고 7,000마일 밖인 여기까지 날 보낸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고국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탐험가가 대원들을 이끌고 극지를 탐험하던 중에 생긴 일입니다. 살을 애는 추위, 눈보라, 어둠의 그림자까지 짙게 깔린 곳에서 일행은 길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을 때 앞서가던 탐험가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살았다. 저길 봐. 살았어. 대원들을 절망에서 구해준 그것은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됐어. 훌륭해. 그들은 그 휑한 산장에서 밤을 지새기로 했습니다. 부상자가 생겨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극한 상황. 게다가 식량까지 떨어져서 그는 마지막 남은 건빵 한 봉지씩을 대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이 건빵이 마지막 식량입니다. 과연 이 사지에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한 대원이 슬며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다른 대원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의 건빵 봉지를 훔쳤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동료의 마지막 식량을 훔치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의 건빵 봉지를 빼낸 대원은 건빵을 훔치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건빵을 덜어내 그 봉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동료의 머리맡에 슬며시 옮겨놓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생사의 고비를 헤매는 그 경황에서 그것은 실로 위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기적처럼 갠 다음 날, 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대피소를 나섰고 그들의 눈앞엔 선명한 한 줄기 길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엄마 신발 신고 달리기를 하는 날입니다.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를 두른 엄마의 운동화. 선영이는 운동화 끈을 있는 대로 동여맸지만 너무 커서 발이 쑥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크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는데? 나 1등 할 건데. 이봐 엄마, 잘 걷지? 체육 시간, 아이들은 모두 가져온 엄마 신발을 신고 제잘제잘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조깅화, 가죽 구두, 꽃무늬 운동화, 모양도 크기도 가지가지인 신발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크고 유난히 지저분한 신발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발의 주인은 진희. 공부도 글짓기도 언제나 1등만 해서 선영이를 늘 주눅이 들게 만드는 친구였습니다. 아우 더러워. 쟤네 엄마는 신발도 안 닦나? 저것도 신발이니? 자, 지금부터 8명씩 달린다. 준비. 마침내 선영이가 뛸 차례. 진이도 횟가루가 범벅된 신발을 신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선영이는 달리기만이라도 진이에게 지고 싶지 않아 길을 쓰고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신발을 신고 뒤에서 철포덕거리며 달려오던 진이가 갑자기 선영이를 앞질렀습니다. 다급해진 선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진이 쪽으로 발을 뻗어 신발 뒤꿈치를 밟았습니다. 순간 진이는 휘청하며 넘어졌고 모르는 채 달려나간 선영이는 결국 손바닥에 1등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달은 것은 진이가 깨진 무릎으로 절룩대며 결승선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진이 엄마 신발 무지 크다. 진이 오늘 아빠 신발 신고 왔어. 진이는 엄마 안 계시잖아. 그랬구나. 그것도 모르고. 선영이는 아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진이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우리 아빠 신발이 너무 커서 넘어진 건데 뭐. 선영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20년 이상 복역한 수인들은 물론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 행사였습니다. 본인은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며칠간 예선을 치른 구기 종목의 결승전을 시작으로 각 취업장별 각축전과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도 어찌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보, 힘내요, 힘내. 잘한다 내 아들. 이겨라 이겨. 뭐니 해도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 대회.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 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위의 선수들이 그 쓸쓸한 등을 부모님 앞에 내밀었고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일등도 2등도 없는 달리기. 아니 서로가 골인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듯한 이상한 경주. 그것은 결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뇌성마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곤 하는 아들. 어머니는 아들이 마음만은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어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었고 학교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그 틈에 아무 무리 없이 섞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늘 가슴을 졸이며 운동장 귀퉁이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이들의 따돌림과 놀림을 견디지 못해 점차 폐쇄적이고 비뚤어진 성격이 돼갔습니다. 마치 전쟁 같은 하루하루. 몇 시간에 한 번씩 옷을 후질러대는 통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떼를 써도 어머니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험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과 같이 등교하고 아들과 같이 하교했습니다. 마침내 졸업식 날,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가슴에 아픈 못을 얼마나 많이 박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졸업식장 한 구석에서 속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그땐 엄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들은 또 말했습니다. 가슴이 원망으로 가득 차 비뚤어진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잡아주고 보듬어준 어머니. 그 크고 깊은 사랑을 갚는 길은 어머니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길뿐이라고.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몇 달을 병원에서 보낸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버지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할머니가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집에 가니까 좋으시죠?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시간을 예감이라도 한 듯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올겨울을 못 넘길 것 같구나.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소리 없이 울었고 우리 모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기적처럼 그해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병원에서 예고한 날보다 반년이나 더 사신 셈입니다. 할머니의 그 반년은 날마다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온 뒤에도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겨울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갑에 목도리까지 두른 채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겨울이 간 것을 알면 할머니가 서둘러 우리 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온 가족이 모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번 아버지와 가족들이 하나 둘 보내드릴 채비를 마친 뒤에야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떠났고, 그 슬픈 초여름 엄마는 장롱에 가득한 겨울옷을 접으며 숨죽여 울었습니다. 지난 봄, 우리 가족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물이 있고 풋대추를 대롱대롱 단 대추나무도 서 있는 집. 새방을 전전하던 끝에 처음으로 장만한 내 집이라서 가족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들, 딸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 잔소리를 귀에 달고 살아야 했던 엄마가 누구보다도 좋아했습니다. 이삿짐을 풀자마자 내게 주어진 일은 담장 가득한 낙서를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서툰 글씨, 어딘지 모를 주소, 약도. 나는 깊고 아득한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 낙서를 말끔히 지웠습니다. 다 지웠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비비고 나와 보니 내가 애써 지운 글씨들이 모두 되살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도깨비가 왔다 갔나? 아니면 달빛에 글씨가 살아나는 요술 담장인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어제와 똑같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낙서를 다 지우고 엄마한테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잘 지웠네. 아유, 우리 착한 딸. 이상한 일은 다음 날에도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어제와 똑같은 낙서를 가득 해놓은 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나는 낙서를 지우면서 누군지 잡히기만 하면 혼을 내주리라 마음먹고 저녁 내내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두 소년의 그림자가 담장에 어른거렸습니다. 범인이 분명했습니다. 형,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이거 보고 우리 이사간 집 찾아올 거라 그랬지? 물론이지. 아빤 집배원이었으니까 금방 찾아오실 거야. 응. 형제는 하늘나라로 간 아버지가 이사간 집을 찾아오지 못할까봐 담장 가득 약도를 그리고 또 그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이후 낙서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 담장엔 그 삐뚤빼뚤한 낙서가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 그 평화로운 땅에 휴양지를 세운다고 사람들이 모래를 마구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를 담은 차들이 줄지어 백사장을 빠져나갈 때 갈매기들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하루아침에 둥지를 잃은 새들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때는 바야흐로 산란철. 새들은 마구 파헤쳐진 모래 위에 알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마비가 며칠을 내리 퍼붓던 어느 날, 갈매기들은 사람들이 퍼간 모래 때문에 지면이 낮아졌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래밭에 있던 수많은 알들이 모두 물에 잠기거나 쓸려가고 만 것입니다. 모래사장 한쪽에는 갓 부화한 갈매기 6 형제가 두려움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법도 헤엄을 치는 법도 가르치기 전인데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물은 자꾸만 불어 어린 새끼들의 가슴까지 잠겨왔습니다. 바로 그때 어미새가 물살에 쓸려가는 널빤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미새는 널빤지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 부리로 그것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물살을 거스르며 널빤지의 흐름을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어미새는 필사적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침내 널빤지가 새끼들이 있는 모래사장까지 밀려왔을 때 기진한 어미새의 부리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아랑곳 않고 새끼들을 널빤지에 태웠습니다. 이제부터 그 작은 배를 안전한 곳으로 몰고 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널빤지가 뒤집히며 그만 새끼들이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힘이 붙였습니다. 한참 뒤 어미새는 물에 떠오른 널빤지 위에 올라앉아 망연자실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끝내 지켜주지 못한 어린 새끼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듯 슬픈 눈으로 말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할머니 품에 남겨졌습니다. 할머니는 공사판을 떠돌며 생활비를 버느라 허덕이는 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산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산으로 들로 다니며 나무를 캔 뒤 밤이 하얗게 새도록 할머니는 그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어스름 새벽. 나물 함지 머리에 이고 시오리 산길을 걸어 장터에 내다 팔기를 몇 년. 애기 엄마, 나물 좀 들여가구려. 싸게 해줄게. 하지만 장사는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할머니 없는 빈집이 싫었고 할머니가 캐오는 산나물이 너무 싫었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의리에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도록 나무를 다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손톱 밑에 까만 물은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들 알았지? 토요일까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와야 한다. 중학교 진학 문제를 의논해야 하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시고 갈 사람이라곤 할머니뿐인데 허름한 옷, 구부정한 허리, 손톱 밑에 까만 떼국.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손톱 밑에 그 까만 때를 보는 게 싫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할머니, 선생님이 내일 오시래요. 하는 수 없이 내뱉긴 했지만 할머니가 정말 학교에 오시면 어쩌나 싶어 저녁도 굶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교무실에 갔다가 나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지영이 할머니께 효도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잡아들인 할머니의 손은 퉁퉁 부어 새빨간 상체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딸이 초라한 할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내내 표백제에 손을 담그고 철 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으셨던 것입니다.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나도록 말입니다. KBS KBS KBS